대통령께서 신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옷자리에서도 경제위기 관련 취사 선택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경제 관련 뉴스도 전부 가짜뉴스라는 그런 취지죠. 대통령이 이제 특명사항으로 가짜뉴스 단속하라고 지시를 냈으니까 이제 난리겠죠. 앞으로 이제 정부 각 부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나서겠죠. 근데 가짜뉴스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전부 이 홍카콜라나 보수 진영, 우파 진영 유튜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나는 봅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의 탄생 배경을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에 들끓게 된 첫째 계기가 광우병 파동입니다. 광우병 파동. 광우병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국민들에게 퍼날랐습니까? 그 당시 MBC PD수첩을 비롯해서 유모차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식한테는 광우병 옮기는 미국 쇠고기 안 먹이겠다. 또 어떤 연예인은 미국 쇠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근데 언론에 보니까 미국 쇠고기가 사상 최대로 많이 수입이 됐답니다. 광우병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 할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양산이 됐습니까? 평화의 섬 제주에는 안 된다고 온갖 분탕을 다친 게 좌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손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 때 미군 잠수합니다,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 다음 세월호 때 또 잠수함 충돌설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 전복에도 써먹은 그런 가짜뉴스입니다. 또 사드 전자파 때문에 내 몸이 익는다고 그 성주에 가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서너 명이 빨간 가발 파란 가발 쓰고 온갖 쇼를 다 하며 춤을 추던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민주당입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 댓글 조작, 이거는 여론조작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까? 또 드루킹을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보십시오. 문 후보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문 후보가 이야기한 사항은 드루킹이 또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판을 했다, 세월호 때 또는 지난 박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자행을 했습니까? 이 정부가 가짜뉴스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이나 또 일부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오고 있는 언론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뉴스로 몰면 안 되죠. 그래서 좌파들은 뻔뻔스럽다,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한 것은 전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다시 부탁을 드리면 문설람들의 댓글 부대나 단속하십시오. 거기 보면 아직도 홍준표 욕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단속하십시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짜뉴스 단속입니다. 북의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전쟁 없는 평화시대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70년간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구가해 왔죠. 북한이 간헐적으로 도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구가해 왔죠. 그런데 그에 부응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월 2일 남산 신년회 인사장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갖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보면서 북의 김정은의 신년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르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NLL을 포기해서 바다를 내주고 휴전선 지역에 정찰 합의 안 하게 해주고 하늘을 내주고 도로 철도 연결해서 땅도 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권이 평화를 빙자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방적으로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그것은 핵이죠. 핵개발 자금 지원 다 해주고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 직전에 다 살려주고 이제 와서 또 제재로 북한이 어려워지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금 이를 지원해 주는 국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나는 북한을 고사시키자 그런 뜻도 아니고 적어도 1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몇 달 후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지난 4월 27일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허구냐 진실이냐 그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정말로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말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또 평화가 경제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장평화는 경제의 독이다. 그 말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는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께서는 영국의 체인벌린이 되지 말고 처칠이 되라. 그런 말씀을 새해 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북한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탈출구가 북한이다. 남북 경협을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개성공단을 2천만 평 정도로 만들겠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20배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공약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이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역사를 보면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 이후에 중국 등을 통한 우회 무역으로 시작을 해서 1990년도에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2010년 고의사 조치 이전까지 10여 차례 남북 경협 시도가 있어서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손해만 봤다. 난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우리 정권의 성격 그리고 국제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교류가 이어져 왔지만은 남북 경협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기업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선 북핵 문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하려면 우선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지 대북 제재가 풀립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우리의 거래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바로 망하죠. 대한민국이 망하죠. 그래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남북 경협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북핵을 그대로 둔 채 남북 경협은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은 명확하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발표를 했습니다.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왜 금강산 관광이 중지가 됐습니까? 박광자시 피살 사건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을 북한 병사가 조준 사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못 받아서 그 중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성공단도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로 세계의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는 것이지, 이거 해결 안 하고 재개를 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도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려고 북한에 얼마나 돈을 들어갔습니까? 아마 조 단위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속임수라는 게 밝혀져서 그 조 단위 돈만 손실을 봤죠. 개성공단 금강산 이게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 북한 여성 일자리, 그리고 북한 경제 살리기에 불과하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아니죠. 지금 대기업들은요, 북한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잘못 투자하다가는 현대그룹 꼴이 된다. 소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대북 투자 사업에 전념을 하다가 그룹 전체가 어렵고 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북한 경제 살리게 하는 것이 남북 경협이란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효과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약속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수백조를 들여서 도로, 철도, 공사 전부 해준다 칩시다. 그거 해주면 북한 노동자 살리기, 북한 경제 살리기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해주본들 북한이 그 공사대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우리가 지어주자죠. 그래서 남북 경협 문제는 정말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진정하게 남북 평화를 원할 때 그때 검토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위장평화에 쏘아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그렇게 몰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답방도 좋습니다. 오려면 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고 내려오십시오. 남북 경협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북핵 폐기하고 진정하게 남북 평화를 달성할 생각이 있을 때 내려오십시오. 그게 남북 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최악의 핵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북 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미국 당국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을 보면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만 제거하고 북핵을 현재 이 상태로 인정하는 파키스탄식의 협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전이죠. 제가 자유한국당 북핵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그 외교협회하고 미국 당국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주필과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ICBM만 제거하는 그런 북핵 협상은 한반도에 핵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미국이
파키스탄식의 북핵을 용인하는 협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좌파 정부가 물러나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가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걱정하던 그런 협상이 지금 미국 사이에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북핵을 폐기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은 북의 체제 보장용이다. 남북 통일이 되면 핵도 우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연방제입니다. 북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일국이체제 연방제 통일을 이 사람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일국이체제로 성공한 전례가 세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통일은 체제가 같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건 자유민주주의로 가건 체제가 일국이체제 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나는 그런 걱정을 늘 해왔습니다. 북의 핵은 지금 북핵 실험이 필요 없는 양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핵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핵폐기라는 말이 이젠 쏙 들어갔습니다. 남북이 합작을 해서 미국에 대항을 하니 미국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넘겨주고 이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협상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원전을 30년 이상 가동했기 때문에 핵탄두 1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핵 균형을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남북 합작으로 미국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년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북핵 폐기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친북 사회주의 이념에 도취가 돼서 나라 전체를 북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고 위장평화로 남북 연방제 통일로 나라를 북에 바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1년 4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보고 막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폭망했고 이제 나라 안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70년 우방이던 미국도 대한민국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러한 미북 스몰 딜이라고 하죠. ICBM만 폐기하고 미국만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방위 문제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북핵 협상은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 내 새해 들어서 몇 차례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운명이 금년 봄까지 미북 회담 그 다음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깨어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저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1993으로 떨어져가고 2000선이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좀 회복은 하겠죠. 그리고 지금 10대 그룹 시총액 반년 만에 159조 17%가 증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라 전체의 국부도 지금 대폭 하락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국민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정부 불복종 운동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민란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 말하자면 경제 기반이 좋다, 그런 말씀을, 거시경제 지표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바로 느낀 게,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아직 털어먹을 것이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나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에 개최한 신전 인사회에 가서 오부 요인들과 수많은 경제인들 앞세우고 일장 훈시를 하면서 광장의 촛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촛불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프랑스 가서 프랑스 혁명을 우리나라 촛불 사태에 비교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을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또 모두 힘들어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분배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심이나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자영업자는 다 망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왜 다 망하고 있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화법. 외교는 한번 봅시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 가서 정상들에게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러는데 전부 거부했어요. 뉴질랜드 가서도 거부를 당했어요. 온갖 군데 가서 북의 투석 대변인 역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의 이기붕이가 누구냐.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아마 젊은 층에서는 모를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과 유리하게 했던,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이기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 정권의 이기붕이 과연 누구냐?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인식도 왜 그러냐? 현실 인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만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의 이기붕은 누구냐? 그게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거 대통령께서 깊이 새겨 들으시고 연초에 제대로 된 사람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태안화력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신 김용균 씨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에 외주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률이고, 모든 과실 책임을 원청업체까지 확대를 해서 강화시킨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서 의원 중에 한 분인 전희경 의원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으면서 내가 그걸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 과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상으로 국회 입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체계 자구 수정을 법사위에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상임위를 믿고 법사위를 믿고 그냥 찬반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국회에 제가 있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은 우리나라 이게 법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규제입법이 너무 많고 과잉입법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도 보면 기업에서 외주를 줄 때 특정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너가 직접 하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유가 없죠. 또 모든 처벌은 이 과정에서 처벌은 대부분 과실범입니다.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은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범은 처벌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실범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 개정할 때 보니까 과실범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잉입법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조치도 있는데 굳이 법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기업의 자유를 위해서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법률을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전희경 의원입니다. 나는 전희경 의원이 자기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만능의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그건 여론 만능 포퓰리즘 입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 위협이 더 줄어드는 입법이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입법만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을 오늘 제기해 봅니다. 요즘 와서 참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여유와 낭만이 없어지고 정오와 분노만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개그 프로그램도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돌아보면 군사정권 때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주말마다 정말 즐거움을 줬던 웃으면 보기와요 프로도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유머 1번지라는 프로가 얼마나 50 시절에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까? 거기 나오는 김영곤 씨가 했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뭐 탱자 가라사대 이런 프로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풍자했던 그런 프로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그 프로가 방송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개그 콘서트라는 KBS의 프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달인 이런 프로들은요 전 국민들이 그 시간만 되면 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 그 시간에 다 모여들고 했습니다. 특히 달인 같은 거는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 지금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 프로그램이 소재 빈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개그 소재로 지금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개그 콘서트가 지금 아주 한 자리 숫자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폐지 의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오히려 TVN의 코미디 빅리그 이 프로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정권 이후에 정말로 정치 풍자 개그 코너가 사라졌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 여유와 낭만이 없는 서로 정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회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흥이 나는 사회, 신명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탈원전 분식 해결을 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가 10%밖에 안 오른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0.9%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정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또 현 정권 임기인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이 근거가 2017년도 산업조직학회가 수행한 균동화 발전원가 연구 용역에서 태양광 발전 원가가 19.5%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을 인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가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모두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송전 배전 시설의 추가 건설비는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분식회계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을 현혹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탈원전의 전기료를 계산을 해보면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재생 비중 에너지 늘릴 때 전체 전력 구입비는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46.7%가 오른다. 탈원전 안 하면 12% 인상만 하면 되는데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4배 이상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분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엉터리 자료로 전기료 안 오른다고 발표를 내놓고 최근에 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 전기료 올리자고 주장을 하고 한전에서는 100%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덩어리 분식 회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좀 각성을 해서 이젠 탈원전 정책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원전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해에 한번 해봅니다. 저희 TV 홍카콜라에서는 12월 25일 11시부터 금년 1월 4일 11시까지 10일간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투표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야 1000명 갖고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도 물론 표시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9가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은 5개로 문항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매우 만족한다 3%, 만족한다 1%, 그저 그렇다 2%,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9%, 말하자면 94%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는 55.2%가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 1000명 갖고 했겠죠. 한국 리서치에서 전화 면접했다고 하는데, 이 1000명 갖고 한 거는 나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직접 투표를 하니까 만족하지 않는다가 94%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가 4%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93%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투표한 인원이 우리 9가지 문항 중에 제일 많습니다. 6만 1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0,000명 넘게 투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6만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가 5%, 찬성하지 않는다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87%, 말하자면 91%가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홍카콜라 시작할 때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사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는 3%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합치면 94%입니다. 특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87%입니다. 또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걸 골라주십시오. 최저임금제가 54%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기업정책, 반기업정책이 31%고 근로시간 단축 4%, 협력이익공유제 3%, 부동산 정책 8%, 대강 이런데 가장 불만족스럽고 잘못하고 있다는 게 최저임금제와 기업정책을 합치면 85%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답변자가 14,000명입니다. 대부분 이게 10,000명, 14,000명 이상인데 아까 김정은 답변만 6만 명이 넘어섰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우리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79%, 93%가 언론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보도로 인해서 TV 홍카콜라가 주목해야 할 방송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JTBC가 6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 2등이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31%입니다. 나머지는 1, 2%라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홍카콜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이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JTBC가 63%, 지상파 3사가 31%나 된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V 홍카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자화자찬하는 것이라서 나 이거는 빼겠습니다. 앞으로 TV 홍카콜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이거는 1번이 경제입니다. 두 번째가 외교 안보고 세 번째가 정치입니다. 물론 저희 홍카콜라 특성상 중도, 보수, 우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겠죠. 설문조사라기보다 여론투표겠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 20, 30대들이 이 홍카콜라 우리 구독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계층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맹목적인 친북 좌파 정부 지지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반대편에 서고 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시고, 물론 뭐 이 설문 나가면 이제 반박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건 설문이 우리가 천명내리고 여론조사인 게 아니고 그냥 개방 투표를 한 겁니다. 개방 투표를 한 거니까 이런 투표 결과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좀 알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이익이 20조 이하로 격감을 했습니다. 총매출 59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2018년도 3분기 대비 매출이 9.9%, 영업이익이 38.5%가 격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매출이 17%, 영업이익이 27%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유화 등 우리 기관 주력 산업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설비 투자 상위 10개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작년 6.4%보다 낮은 2.8% 수준입니다. 또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등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해서 제조업이 장기 침체가 계속된다. 이러다가 복합 불황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원인을 다른 데 봅니다. 원인은 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 좌파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도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을 해요.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재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용도 늘릴 생각이 없어요. 국내 투자는
내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이죠. 해외 공장 짓는 것은 계속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하나도 해외 나가죠. LG 나가죠. 현대 나가죠. 삼성 나가죠. 롯데 나가죠. 대기업들은 전부 해외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국내 공장을 정설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 강성 귀족노조에 얹혀서 귀족노조의 정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귀족노조 때문에, 강성노조 때문에 공장을 지어본들 그 사람들 놀이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좌우할 아무런 신산업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핸드폰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근데 반도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한국의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산업이 황우석 박사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한참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줄기세포 산업이 거의 망한 지경에 와버렸죠. 바이오 업계에서. 또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들이 파업을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딱 파업 일정까지 공고를 해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다 이 정권이 노조에 얹혀서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노조에 얹혀서 대한민국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노조마저 등을 돌리면 이 정부는 갈 곳이 없죠.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자기 핵심 지지층 25% 외에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정작 그거는 본인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연두 기자회견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런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찾을 생각도 없다. 기업에서도 의욕이 꺾였고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힘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